여보, 여보 어디 갔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텅 빈 휴게소에서 한 여인이 절규합니다. 남편의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핸드폰도 지갑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배신의 충격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새벽녘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아내를 그렇게 버리고 떠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보, 여보, 어디 갔어요? 빗줄기가 거세게 휴게소 지붕을 두드리는 새벽. 4시 화장실에서 나온 혜진의 절규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남편의 검은색 제네시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아니야. 잠깐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거겠지? 그래. 주유하러 간 거야?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주차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핸드폰도 지갑도 모두 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설마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갔을 리 없다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혜진은 휴게소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청소 도구를 끌고 나타난 할머니가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는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새벽에 정신 좀 차려봐요. 저 남편 차가 없어졌어요. 화장실 다녀왔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해온 할머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떨고 있는 혜진의 어깨에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걸쳐주며 할머니는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라도 마시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요. 경찰? 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혜진은 남편의 번호를 외워서 눌렀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혜진의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의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부인, 남편분하고 싸우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 중이었어요. 부부 힐링 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연락이었죠. 강준호 씨가 부인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부인이 새벽에 화를 내며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는데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혜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멀쩡한 걸 보면 모르겠어요? 차 안에 제 가방이 있을 거예요. CCTV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휴게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았고 비가 많이 와서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서울에서 경찰과 통화하며 아내가 종종 망상 증세를 보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죠. 청소부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혜진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일단 제 컨테이너에라도 가서 쉬어요. 여기 경찰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할머니의 컨테이너는 휴게소 뒤편 숲 근처에 있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빗소리가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평온하게 느껴졌죠. 혜진은 할머니가 건네준 뜨거운 라면을 받아들고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이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밤 혜진은 할머니의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는데 최근 몇 달간 그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기억났죠. 자주 걸려오던 전화, 늦은 귀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안한 여행.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니었을까? 새벽녘 혜진은 할머니의 낡은 핸드폰을 빌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치자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강준호 부장, 실종된 아내 찾기에 안간힘. 치매 증상 보여 걱정. 기사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하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고 회사 동료들이 혜진 씨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남편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혜진은 그 차가운 휴게소에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봅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혜진은 남편 준호의 셔츠를 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났고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갔죠. 오늘도 늦겠다고 했지. 벌써 이번 달만 10번째야. 준호는 중견기업 재무부 부장이었습니다. 입사 25년 차,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괜찮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자마자 넥타이부터 풀며 여보,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라고 수다를 떨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침 먹고 가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시간 없어. 회사에서 먹을게. 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매주려 하자 그가 짜증스럽게 손을 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제 애도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진 거지? 그날 오후 혜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팔순을 넘긴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준호는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또렷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다 안다. 내가 정신 놓기 전에 한마디 할게. 준호한테 조심해라. 조심하라니.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준호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셔츠 깃에는 분명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죠. 혜진이 묻기도 전에 준호가 먼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거래처 접대였어. 이번 프로젝트 따내느라 죽을 뻔했다고. 침실로 들어간 준호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들고 가려는데 화면에 유리과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밤 12시에 여직원이 전화를. 아니야, 업무 연락이겠지.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오랜만에 준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그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혜진아, 네 남편 회사 다니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아니다. 그냥 잊어. 뭔데?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동창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부장님이 요즘 신입과장이랑 자주 다닌대. 점심도 둘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유리 과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애써 웃으며 설마 그럴 리가라고 대답했죠. 30년 결혼 생활, 그동안 준호는 한 번도 바람 같은 건 피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적어도 혜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엔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오늘은 확인하고 싶었죠. 명세서에는 낯선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명품 매장, 호텔 라운지. 분명 혜진과는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거래처 접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여보,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갑자기 무슨 여행?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강원도 어느 펜션이었죠. 부부 힐링 여행이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소홀했잖아. 둘이서 조용히 쉬다 오자. 혜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역시 자신이 너무 의심했나 싶었죠. 그래, 좋아. 오랜만에 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겠네.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혜진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죠. 트렁크에는 혜진이 정성껏 싼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밥도 싸고 간식도 준비하고 오랜만에 여행이라 들떠 있었죠. 그런데 여보, 핸드폰 충전기 가져왔어? 아, 깜빡했네. 차에 있을 거야. 준호의 대답이 어딘가 건성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 땀이 맺혀 있는 것도 이상했고요. 왜 이렇게 긴장한 거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준호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아니야, 그냥 운전하느라 집중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니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여보,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잠깐 휴게소 들를게. 화장실도 가고 좀 쉬었다 가자. 새벽 3시 인적 드문 휴게소에 차를 세운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담배 좀 피울게. 넌 화장실 다녀와. 혜진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은 놔두고 가. 금방 올 거잖아.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사흘 전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직접 짐을 쌌습니다. 혜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준호가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혜진 명의의 서류들까지 꺼내 확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다 꺼내놨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아, 그냥 여행 가기 전에 집 정리 좀 하려고.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이상해. 정리라면서 왜 중요 서류들을 확인하지?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혜진이 문 밖에서 들으니 네, 알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네, 확실합니다라는 말이 들렸죠.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혜진은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니 단정하게 머리도 하고 새 옷도 샀죠.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혜진이 들어오자 황급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회사 일 좀 마무리하려고. 여행 가면 편하게 쉬어야 하니까. 그런데 프린터 위에 출력된 종이가 보였습니다. 가출신고서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는데 준호가 재빨리 그 종이를 뒤집어 놓았죠. 가출신고서? 왜 그런 게? 여행 전날 밤 준호는 평소와 달리 혜진에게 다정했습니다. 와인도 따라주고 오래된 앨범도 꺼내서 같이 보자고 했죠.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대학 축제 때 네가 나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그냥 고마웠어. 그동안이라니. 무슨 작별 인사 같잖아.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할 건데. 준호는 대답 없이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잔에도 계속 와인을 따랐죠. 평소보다 많이 마신 혜진은 일찍 잠이 들었고 새벽에 준호가 깨웠을 때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일어나. 출발해야지. 일찍 가야 차 안 막혀. 아직 새벽 2시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출발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준호가 서두르는 바람에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 차에 올랐죠.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혜진은 다시 졸음이 밀려왔는데 준호가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졸지 마. 같이 얘기하면서 가자. 이렇게 일찍 출발하는 게 맞아? 펜션 체크인도 오후인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출 보러 동해 먼저 들르려고. 오랜만에 바다 보면 좋잖아. 동해? 강원도 펜션이면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획한 여행이니 따라가기로 했죠. 그런데 1시간쯤 달렸을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준호가 황급히 연결을 끊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사람. 내가 여행 간다고 했더니 확인 전화한 거야. 새벽 3시에 회사 사람이 전화를? 그것도 여직원이? 휴게소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OKM 전방 휴게소라는 표지판을 보고 준호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흘끔 쳐다봤죠. 화장실 가고 싶지? 휴게소 들어갈게.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가. 앞으로 한참 더 가야 하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혜진이 반드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듯이요. 휴게소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새벽이라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고 주차장에는 화물차 몇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차에서 기다릴게. 혜진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핸드백을 들려고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놔두고 가. 화장실만 가는데 뭘 들고 가? 그래도 휴지나. 휴게소 화장실에 다 있잖아. 빨리 갔다 와. 준호의 재촉에 혜진은 핸드백을 놓고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혜진이 화장실로 걸어가는 동안 백미러로 그녀를 지켜보던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입니다. 5분 후에 출발할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되면. 이미 다 준비했다니까. 당신은 그냥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 준호는 혜진의 핸드백을 뒷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혜진의 핸드폰, 지갑, 신분증이 모두 들어 있었죠.
그리고 조수석 문을 잠갔습니다. 시동을 켠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화장실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진 뒤였죠. 엑셀을 밟는 순간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혜진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차가 어디 있지? 분명 저기 가로등 밑에 세워뒀는데 그곳엔 빈자리만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겼나 싶어 주차장을 뛰어다녔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검은 제네시스는 보이지 않았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빗속에 서서 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했고 새벽의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휴게소 사무실의 낡은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8세 박혜진 씨, 여행 중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남편 강준호 씨는 아내가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며 혜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TV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밑에는 치매 의심 환자 실종이라는 자막이 선명했죠. 청소부 할머니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했죠. 박혜진 씨 맞으시죠?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전 멀쩡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간 거라니까요. 경찰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병원 진단서였는데 혜진이 치매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6개월 전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기록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 있다고. 6개월 전? 그때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가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봐라며 권했었죠.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치매 검사였던 겁니다. 그건 예방 차원에서 받은 거예요. 결과도 정상이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준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저항하자 그들은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죠. 보호자? 날 버린 그 사람이 내 보호자라고? 할머니가 나서서 경찰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정말 멀쩡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어요. 남편이 먼저 떠났다니까요. 할머니, 목격하신 게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이라 직접 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젊은 여자가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혜진 씨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준호 부장님이 저를 보냈어요. 혜진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유리, 남편 회사의 그 유리 과장이었죠. 당신이 왜 여기에? 유리가 능숙하게 경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준호 부장님 비서입니다. 부장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모시러 왔어요. 비서? 과장이 언제부터 부장 비서가 됐어? 경찰은 유리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모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보호자분이 오셨으니. 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유리가 혜진의 팔을 잡으려 하자 혜진이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이 뭔데?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유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그녀는 혜진에게 속삭였죠. 이제 알아채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아줌마. 그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남편과 이 여자가 짜고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요. 경찰관님, 이 여자예요. 남편이랑 바람피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혜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부인, 흥분하지 마시고. 유리가 한숨을 쉬며 연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망상을 하세요. 부장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청소부 할머니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멀쩡한 거 안 보여? 유리가 할머니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상관없는 분이시니까 빠지세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어젯밤부터 이분 돌봐준 사람이 나야. 그때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스피커폰이 잠깐 켜지면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빨리 처리하고 와. 혜진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리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네, 곧 가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유리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따라오시면 강제 입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제 입원? 무슨 권리로? 유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입원 신청서, 그리고 의사 소견서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언제 이런 걸 다. 그때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요. 지금. 그리고는 갑자기 유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남의 가정 파괴하고 뭐가 그리 당당해.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할머니를 떼어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혜진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휴게소 뒤편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찰의 고함 소리와 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죠.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숲을 빠져나오니 시골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창고 뒤에 숨어 숨을 고른 혜진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죠. 신분증도 돈도 핸드폰도 없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몰래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할머니는 컨테이너에 있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괜찮아요. 그년한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유리가 떨어뜨린 서류 중 하나였죠. 재산분할 합의서예요. 당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조한 것 같아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제 알겠어.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거였구나.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싸워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전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때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일을 당했다가 복수에 성공한 사람이요. 내일 만나러 가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혜진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여기 숨어 있어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혜진은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휴게소 불빛이 야속하게 느껴졌죠. 저 밝은 세상에서 자신만 어둠 속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0년이야. 30년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이제 휴게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할머니가 구해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변기를 닦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세상은 여전히 혜진을 실종된 치매 환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휴게소에 들르는 사람들의 신문을 훔쳐보면 남편 준호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 방송에서는 치매 가족을 둔 보호자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작은 스마트폰을 건네줬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충격받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기사를 보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강준호 부장, 그룹 부사장 승진, 새 출발 다짐. 기사 사진에는 준호와 유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벌써 재혼한 거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댓글들이었습니다. 불쌍한 남자. 치매 걸린 아내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행복 찾길. 새 부인 정말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전처는 요양원에 있다던데? 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은 행복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컨테이너 천장에 매달린 밧줄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 혜진은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혜진을 끌어내리며 울었습니다. 이러면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못 견디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5년 전에 할머니의 본명은 최정숙이었습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죠. 남편의 외도와 재산 탈취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몰려 강제 입원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약물 때문에 정말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병원을 나온 후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불법을 폭로해 감옥에 보냈죠. 하지만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변호사 자격도 회복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죠. 그래서 여기 남았어요. 혜진이 정숙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후회 안 하세요? 복수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살 가치가 있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정숙이 혜진을 데리고 간 곳은 휴게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여기서 일하면서 숨어 지내세요. 원장님이 특별한 분이거든요. 요양원 원장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했죠.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쳤다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혜진 씨, 여기는 안전해요. 경찰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니까요. 혜진은 요양원에서 간병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치매 환자로 몰린 사람이 진짜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3층 끝 병실에는 항상 문이 잠겨 있었고 그곳에는 특별한 환자가 있다고 했죠. 원장만 출입할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혜진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호기심에 들여다본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었죠.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혜진이 망설이다 들어가자 노신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당신이 박혜진 씨군요. 절 아세요? 노신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준호. 그 사람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은 김상철이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회사의 전 회장이었죠. 5년 전 준호가 조작한 횡령 혐의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비서였던 준호가 문서를 위조했어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죠.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마저 그를 의심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죠. 그때 이 요양원 원장이 그를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혜진 씨, 당신이 필요해요. 준호의 아내였던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대로 묻힐 순 없지 않겠어요? 그날 밤 혜진은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정말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준 핸드폰이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수진이었죠.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이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을까? 수진아, 엄마, 살아있었구나. 아빠가 엄마가 실종됐다고. 치매라고. 딸의 울음소리에 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이상한 것 같아.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한대.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해. 그 순간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수진아, 엄마가 꼭 돌아갈게. 모든 걸 바로잡고 돌아갈게. 전화를 끄는 혜진은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 회장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요양원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혜진이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상철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죠. 혜진 씨, 이걸 보세요. 준호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수첩에는 준호의 비리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김 회장이 5년 동안 수집한 정보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는 너무 교활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큰일이에요. 준호 씨가 혜진 씨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려고 한대요. 사망 처리? 원장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실종 7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준호가 특별 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시키려 한다는 거였죠. 정신질환자의 실종은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차림새와는 달리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박혜진 씨 계신가요? 혜진이 나가자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강준호 부장의 전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요. 첫 번째 부인? 여자의 이름은 서영이었습니다. 20년 전 준호와 이혼했다고 했죠. 당시 준호는 신입사원이었고 영희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시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결혼 3년 만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달아났죠. 저희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영희는 그동안 준호를 찾아다녔지만 그가 신분을 세탁하고 새 삶을 살고 있어서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준호의 범죄 기록이었죠. 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은 못하지만 그의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언론에 터뜨릴 수 있어요. 준호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신중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준호는 언론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영희가 또 다른 정보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했죠. 스위스 계좌. 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예요. 그 계좌 내역을 확보하면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를 얻으려면 준호의 집에 있는 금고를 열어야 했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제 생일이었는데 아마 바꿨을 거예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 바꿨을 거예요. 그 인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죠. 그날 밤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 정숙, 영희, 요양원 원장, 그리고 혜진. 5명의 준호 피해자들이 모였죠. 원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집은 여기. 보안이 철저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법적 자문을 할게요. 하지만 무리한 방법은 안 돼요.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혜진이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매달 15째 날, 준호가 시어머니 기일에 절에 가요. 집을 비우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쇼예요. 효자인 척하는 거죠. 실제론 시어머니를 학대했으면서. 시어머니. 갑자기 혜진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조심하라는 그 말. 혹시 시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시어머니가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 뭔가 숨겨놨을 거예요. 김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기일에 움직입니다. 혜진 씨는 집에, 나머지는 각자 역할을 맡아주세요. 하지만 혜진은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잡히면. 영희가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동선을 파악했고 정숙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은 언론 쪽 인맥을 동원했고 원장은 안전한 도피처를 마련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받아보니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 씨? 저예요. 유리예요.
유리. 혜진은 즉시 끊으려 했지만 유리의 다음 말에 멈췄습니다. 준호 부장이 절 죽이려 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위기에 처한 걸까? 왜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요. 준호가 미쳤어요. 저도 버리려고 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진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휴게소. 그때 그 휴게소예요. 준호가 절 여기 두고 갔어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버려진 또 다른 여자. 혜진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김 회장이 혜진의 고민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적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정숙과 함께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유리의 모습은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죠. 유리는 혜진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준호의 모든 비리가 들어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계좌 정보도 있어요. 혜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리인 자격으로 열 수 있어요. 위임장이 필요하겠지만 혜진이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뒤쪽에 끼워져 있던 서류가 있었는데 바로 위임장이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정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금고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아니, 김수연입니다. 고 이정희 여사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서류 확인이 끝나고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USB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요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확인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준호가 시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해 요양병원비를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3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었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첫 번째 아내 영희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만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조한 계약서, 빼돌린 자금 내역, 그리고 협박 편지까지.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아시고도 참으셨구나. 녹음기를 재생하자 시어머니와 준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노망났구만. 요양원이나 가시죠. 혜진이를 해치면 절대 용서 안 해. 걱정 마세요.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안 건드릴 테니까. 김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인간, 어머니를 협박했군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부러 치매인 척하신 거예요. 혜진 씨를 지키려고. 그때 유리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준호가 다음 주에 대규모 비자금을 스위스로 빼돌릴 계획이에요. 회사 매각 대금을 가로채는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의 과거 범죄, 현재의 비리,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정숙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언론에 폭로해요. 준호가 도망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다음 주에 열려요.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하면 준호는 끝장입니다. 혜진이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정체를 밝히고요. 모두가 놀랐지만 혜진의 눈빛은 확고했죠.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맞서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혜진 김수연을 호출했습니다. 밤 10시 집무실로 오라는 거였죠. 집무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이상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아니 혜진? 들켰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혜진이 은행에 들어가는 CCTV 사진이었죠. 설명해봐. 왜 우리 어머니 금고를 열었지?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래, 나야. 살아있어, 준호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섰죠. 어떻게, 넌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쳤다고 믿었어? 혜진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1년이야.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혜진이 서류 뭉치를 준호 앞에 던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날 협박하겠다고? 넌 법적으로 실종자야. 증언 능력도 없어.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상철 회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숙, 영희, 원장, 그리고 유리까지. 안녕하세요, 준호 씨. 오랜만이네요. 준호가 김 회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 회장님? 살아계셨어요? 네, 당신 덕분에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았죠. 혜진 씨처럼요. 영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기억나. 첫 번째 부인이야. 준호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짜고 친 거잖아.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이 아니에요. 정의 구현이죠.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했고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나갈 겁니다.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왜 이러는 거야?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던 그 휴게소, 기억나? 거기서 난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죠.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10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죠.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그때 볼룸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혜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상철 회장, 정숙, 영희,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왔죠. 저 여자는 누구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면. 행사 진행에 차질이. 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강준호 부사장의 아내, 아니 버려진 아내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혜진을 알아보고 경악했죠. 박 여사님? 정말 박 여사님이신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안,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강준호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휴게소 CCTV 영상이었죠. 준호가 혜진을 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 그리고 유리와 만나 포옹하는 장면까지. 어떻게 이 영상을?
김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상철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회장이죠.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김 회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5년 전 준호는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를 차지했죠. 오늘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떴습니다. 준호의 횡령 장부, 위조 문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까지.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노망났구만. 요양원이나 가시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준호를 따르던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때 영희가 나섰습니다. 저는 강준호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20년 전 그는 저희 집안을 파산시키고 도망쳤습니다. 영희가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금 10억을 횡령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신분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죠. 준호가 비틀거리며 항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그때 유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색 USB가 들려 있었죠. 미안해요, 준호 씨.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유리가 USB를 노트북에 꽂자 준호와의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혜진은 확실히 처리했지? 네,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이제 재산만 챙기면 돼요. 유리, 나중에 너도 조심해. 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영희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입 조심해. 영희처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준호가 계획적으로 여러 여성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증거였죠. 정숙이 법적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정숙 변호사입니다. 강준호 씨의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유기, 명예훼손. 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죄목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화상 연결이었는데 혜진의 딸 수진이었죠.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엄마를.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혜진은 정신이 이상해. 치매 진단서가 있다고. 혜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진단서요?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진짜 의사소견서는 여기 있습니다. 대형 병원 원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박혜진 씨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강준호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검찰 수사관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끌려가면서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이에요, 준호 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준호가 연행되자 회사 이사진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김상철 회장의 복귀를 결정했죠. 김 회장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그날 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충격. 대기업 부사장 강준호, 아내 유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버려진 아내의 눈물의 복수극. 정의는 살아있다. 범죄자 강준호의 몰락. 휴게소에서 혜진을 도왔던 청소부 할머니가 TV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혜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준호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되찾아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법원 앞 계단. 재판이 끝난 후 혜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날이었죠. 이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0년. 그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여동생 준이었죠. 그녀는 혜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이는 오열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혜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혜진이 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며칠 후 혜진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아니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박 여사였습니다. 혜진아,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박 여사가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넌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지. 내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아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준호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용서해. 그동안 참고 견딘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날 오후 감옥. 혜진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철창 너머로 준호가 나타났죠.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왜 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용서한다고? 응. 더 이상 당신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아. 증오도 원망도 이제 내려놓을래.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준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철창을 잡은 그의 손이 떨렸죠.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혜진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김상철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회사 이사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다른 길을 가려고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요. 저처럼 버려진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가 말했죠. 저도 돕겠어요. 함께해요. 유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싶어요. 그렇게 새벽 휴게소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유기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딸 수진이 미국에서 날아왔고 준이도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휴게소 청소부 할머니도 와서 축하해 주었죠. 우리 혜진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혜진이 연단에 섰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얻었죠.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을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저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도 많았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버려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혜진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재단 사무실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상담 요청이 쇄도했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였죠. 그날 저녁 혜진은 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날 비를 맞으며 울부짖던 그곳.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죠.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석양이 휴게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혜진은 차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수진아, 이번 방학에 한국 가서 재단 일 도울게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상철 회장이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회장님도 가끔 오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이 제게도 의미가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곳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무건의 위로였죠. 혜진 씨, 행복하세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년 후 봄, 새벽 휴게소 재단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를 둔 큰 재단이 되었죠. 무대 위에서 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3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1300명의 여성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선 여성들이 앉아 있었죠. 그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3년 전 재단을 찾았던 그 젊은 엄마였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예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또 다른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재단 회원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죠. 하나둘씩 일어나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게 내가 꿈꾸던 거야. 함께 일어서는 것. 행사가 끝난 후 혜진은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희망 쉼터로 바뀌어 있었죠. 재단에서 인수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임시 보호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 아니, 이제는 쉼터 원장이 된 정숙이 혜진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쉼터 상담실로 들어가자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그는 많이 늙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왜 여기 있어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부금이야.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지만 재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교도소에서 책을 썼어. 나는 왜 아내를 버렸나라는 제목으로. 인쇄가 꽤 나왔더라고.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혜진이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시골에 작은 집을 구했어. 농사나 지으며 살려고. 혼자.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니? 준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날 용서해줘서. 그 덕분에 나도 날 용서할 수 있었어.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겠지. 그날 저녁 재단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이제 재단 고문이 되어 큰 힘이 되고 있었고, 영희는 재무이사로, 유리는 홍보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준이도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국에서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죠. 졸업하면 한국 가서 엄마 재단에서 일할 거예요. 엄마처럼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혜진은 홀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지난 6년을 돌아봤죠. 휴게소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결이 시원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절 버리고 지금 휴게소에. 혜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느 휴게소예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정숙을 불렀습니다. 또 한 명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가야겠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죠. 구원의 손길을 내밀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죠. 누군가는 묻겠지. 복수 끝에 뭐가 남았냐고. 난 대답할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고. 그리고 그 정의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6년 전의 자신처럼. 혜진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요. 여인이 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죠.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눈물이었죠. 정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혜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계시죠?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버려진 곳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절망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